이 목도리, 그날 너를 잃어버린 후우리가 찾던 유일한 단서였어. 이 이야기는 피로도 운명으로도 우연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기억의 실, 사랑의 실, 그리고 기적의 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겨울 끝에서 되살아난 가족의 기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끔 가장 얼어붙은 겨울 끝에서 가장 뜨거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7년 동안 잊혀졌던 한 아이.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의 목에 다시 돌아온 목도리 하나. 이 이야기는 피로도 운명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기억의 실, 사랑의 실, 그리고 기적의 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겨울 끝에서 되살아난 가족의 기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이야기 시작. 절망의 겨울 강둑. 눈이 소복하게 쌓인 겨울 강둑.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하느나 도망치듯 살아온 세월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어져 버린 27의 엄마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의 손 다운의 손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에 달라붙어 있을 때마다 은하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건 원래부터 자신의 손이 아닌 절망이었으니까요. 엄마 춥다 춥다. 다온의 울음이 뜨거웠습니다. 그 따뜻한 눈물만이 이 얼어붙은 세상에서 은하에게 남겨진 유일한 체온이었습니다. 은하는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발자국은 이미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이미 여러 번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그 순간입니다. 은하의 발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오래된 자수 목도리. 그저 낡고 그저 헤어졌고 그저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한 천조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목도리가 속삭이는 것. 은하가 목도리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촉감이 이상했습니다. 낡아 빠진 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성껏 손질한 깊은 주름이 밴 천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이것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그 촉감만으로도 은하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목을 죄어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 안쪽 천에서 한 장의 종이가 바스락하고 떨어졌습니다. 종이를 펼친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소? 서울 최고 부촌의 오래된 저택 주소. 은하의 뇌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어.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을 압도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몸 깊숙한 곳에서 마치 기억이 깨어나는 것처럼 뭔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은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온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중얼거림조차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단지 걸어갔습니다. 사채업자의 발걸음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그 주소지로만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잡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얼음처럼 차가운 저택의 문 두 개의 시선. 저택을 처음 본 순간 은하는 정말로 숨을 못 쉬었습니다. 겨울 공기보다 더 차갑게 버티고 선 대문. 담벼락 너머로 새어나오는 무서운 정적.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묻혀있는 설명할 수 없는 오래된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은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 냄새가 익숙해? 손가락 끝이 소름 돋았습니다.
마치 몸이 뇌보다 먼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려온 목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음처럼 차갑고 기계음처럼 무감정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르륵 오일 칠한 소리 없이. 그리고 그 순간 위층 난간에 있던 강미령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을 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을 잃은 사람이 갑자기 잃어버린 것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 미령의 얼굴이 순백색으로 변했습니다.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은 창백함. 마치 오랫동안 관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햇빛을 본 것처럼. 하지만 금세 미령은 자신을 누르고 앉혔습니다. 아이를 울리지 마. 그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는 그 울음소리가 나를 죽일 거야. 예상보다 더 냉혹한 벽 은하의 침묵. 은하는 저택의 사람들에게 단 한순간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집사 권백진의 냉소가 눈초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 하인들의 조소 섞인 시선이 은하의 뒷골을 째려봅니다. 하지만 은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침을 삼키고 참았습니다. 심장이 뿅뿅거려도 흔들리지 않은 표정으로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는 다온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낯선 집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은하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자신의 손도 자신의 목소리도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손으로 존재하려고 했습니다. 저택의 규칙은 냉정했습니다. 절대 큰 소리 내지 말 것. 아이를 본관으로 데리고 나오지 말 것. 주어진 방 밖으로는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말 것. 은하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따를 때마다 뭔가가 자신의 안을 서서히 먹어치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인지 삶의 의지인지 아니면 아직도 알 수 없는 기억 속 뭔가인지 그것들이 조용히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도리 어디서 난 거니? 은하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질문 앞에서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고 있는지를 은하는 느꼈습니다. 피가 얼굴로 몰려와서 화상을 입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도 느꼈습니다. 길에서 주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령의 얼굴에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맑은 하늘이 한순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듯이 저택에 들이우는 비밀의 그림자 백진의 사냥. 은하가 머물기 시작한 뒤 이 집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권백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을 이 저택에서 보냈습니다. 20년. 그동안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부가 무너지는 것. 한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해체되어가는 가족. 그리고 그 틈 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투해 들어가는 자신의 손.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하나의 결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그 다음 2개. 그 다음 저택의 정권. 20년이 흐르면서 권백진은 더 이상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은하라는 이름의 여자가. 그 순간부터 백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사냥꾼의 눈빛, 먹잇감을 바라보는 눈빛.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더 위험한 위협받은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미령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차게 식힌 음식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회장의 눈도 달라졌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백진의 심장이 비로소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될 수는 없어. 20년이 모두 사라질 수는 없어.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게. 밤이 깊을수록 더 조용하게. 사라진 아이의 흔적 은하의 무의식적 기억. 은하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집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두려움. 마루를 닦을 때 손이 멈칫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몸이 뇌보다 먼저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왼손이 옆으로 세 칸, 그 다음 대각선. 마치 어린 시절 헤매던 길 위에서 깨어난 발처럼. 그럴 때마다 은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쳤나? 나 미쳤나? 저택 뒤편의 유리온실에서는 알 수 없는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백합 냄새인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되고 더 깊고 마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 은하의 가슴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아기였을 때의 기억인가?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자신은 고아원에서 자랐잖아. 그러던 어느 날, 은하는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구석 서재, 먼지가 소복이 앉은 책장 위, 손도 닿지 않는 곳에 있던 그 앨범. 은하는 그걸 만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뇌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은하의 심장이 한 박자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목도리, 노란 자수 목도리, 정확히 같은 무늬, 정확히 같은 자수, 정확히 같은 낡음. 아이의 얼굴도 은하의 얼굴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은하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아이가 은하라는 것. 은하는 앨범을 떨어뜨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차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이건 다른 아이야. 다른 아이예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강이 봄날 갑자기 녹아내리는 소리처럼 으스러지고 아파하는 소리였습니다. 백진의 감시와 비밀 함정의 신호. 은하의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하루는 백진이 은하의 뒤를 몰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 은하는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시선을. 은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흥? 백진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끝이 보인다는 신호. 은하의 손에 들린 목도리를 향해 그는 음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그분들이 찾던 그 목도리군요. 그 말투는 은하에게 너는 곧 끝이다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그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고였습니다. 은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목도리를 주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목에 되돌려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 생각 앞에서 은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반쯤 찢긴 사진과 흉터 진실의 시작. 그날 밤 은하는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폭탄을 다루는 것처럼 목도리의 안쪽 천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깃깃한 천의 감촉, 오래된 바느질의 흔적, 그리고 가는 바느질 틈에서 무언가 걸리는 느낌,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거기엔 반쯤 찢긴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은하와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하의 어린 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슴에는 옅은 수술 자국이 비쳤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옷을 살짝 걷었습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것. 흉터. 나 왜 이런 상처가? 고아원에서는 사고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도적으로 감춰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의 위쪽, 심장 위쪽, 정확한 위치, 정확한 모양. 이건 은하의 몸이 알았습니다. 뇌보다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누가 자신에게 이것을 새겼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존재할 수 없었는지. 은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도 자신도 이제 같은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작된 함정, 절망의 순간. 은하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백진의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숨기지 않았습니다. 밀수업자들과 결탁하여 저택의 귀한 청자 항아리를 훔쳐나왔습니다. 도둑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무대. 그리고 그 항아리를 몰래 은하의 작은 가방 안에 넣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은하가 그것을 훔칠 계획을 세운 것처럼 만드는 완벽한 거짓. 다음 날, 미령이 가장 아끼던 청자 항아리가 사라집니다. 저택은 난리가 납니다. 하인들의 발걸음이 요란합니다. 문을 열고 닫는 소리, 소란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찾았습니다. 백진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은하 씨의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하에게 쏠립니다. 은하의 얼굴이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색깔이 없어진 것이라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은하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처럼. 저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진이 자신을 지피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은하를 경계하던 미령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얼어붙습니다. 역시 이 집을 노리고 들어온 거였어. 그 말이 은하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끝이구나. 여기서도 또 한 번 버려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 도둑 아니야. 다온의 외침이 저택의 공기를 흔듭니다. 6살 아이의 떠는 목소리, 그 목소리 속의 절망, 그것이 은하를 다시 살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죽을 수 없어. 이 아이가 있잖아. 은하의 눈이 다시 떴습니다. 위기의 절정 겨울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은하의 절규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몰아붙이는 증거들, 분노한 저택 사람들, 그리고 쾅! 대문을 박차는 소리, 사채업자들이 난입합니다. 은하, 여기 숨었지. 빛 안 갚고 도망치면 끝인 줄 아나. 그들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혼돈. 은하가 아이를 쌓으려다 누군가 자신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슴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은하의 목도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스락. 그리고 옷이 찢겨나갔습니다. 가슴 위에 희미한 수술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택의 모든 시간이 멈췄습니다. 시계 바늘도 멈춥니다. 숨도 멈춥니다.
세상도 멈춥니다. 미령의 시선이 그 흉터에 꽂혔습니다. 아니, 꽂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흉터가 미령을 통과해 미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27년. 27년 동안 누르고 있던 기억이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딸이 수술을 받은 자리, 그 자리와 정확히 같은 위치, 정확히 같은 모양, 정확히 같은 모양. 저것은 미령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나요?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도, 아이를 잃었을 때보다도, 이 순간보다 더 크게 떨린 적이 있었나요? 빛이야, 우리 서비치 맞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저택의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7년 동안 죽은 채로 살아온 한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택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숨도, 시간도 멈춘 것처럼 백진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게다가 항아리 증거도. 하지만 은하의 가슴에서 손바닥만 한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미령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 그 목소리 하나에 저택의 모든 권력이 뒤바뀌었습니다. 저 흉터 내가 기억하지 못할 리 없어. 미령은 무릎을 꿇고 은하를 껴안았습니다. 팔이 은하를 감쌌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내 딸 내가 잃어버린 내 아이. 은하는 그 순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전 고아원에서, 그래. 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널 버린 게 아니야. 한 문장이 멈췄습니다. 널 빼앗아 간 거야. 그 말과 함께 백진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나는 소리를, 자신의 20년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를 그는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밤 확인의 무게. 정도연 회장은 즉시 의료진과 유전자 검사를 부릅니다. 은하는 검사실로 옮겨집니다. 흰 조명 아래에서 차갑게 수집되는 것 혈액, 뺨 안쪽의 세포, 모두가 은하라는 존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저택 거실은 긴장 속에 잠겼습니다. 미령은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은 여전히 이 여자 아니 자신의 딸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27년. 그 긴 시간 동안 미령이 안아본 적 있던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은하는 무서웠습니다. 혹시 모든 게 착각이라면,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이라면 다시 한번 버려지는 것인가? 이번에는 진짜 영원히. 백진 역시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만약 은하가 진짜 딸이면 자신의 20년 욕망은 끝입니다. 저택? 권력? 그 모든 것 다 끝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긴 밤이 흘러갑니다. 시계 바늘처럼 느리게. 그리고 새벽녘. 결과가 도착합니다. 93페이지의 유전자 분석지. 복잡한 수식과 데이터. 과학의 모든 언어. 그리고 마지막 줄. 친자관계 99.9% 일치. 세상이 멈춥니다. 모두의 숨이 멎습니다. 은하는 그 종이를 쥔 채 한동안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음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그 깊이가 어디까지 닿아 있을지를 몰랐으니까요. 미령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빛이야 내 딸아. 그 목소리 속에는 27년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처음으로 인생에서, 정말로 처음으로 엄마,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엄마, 다시 엄마, 계속해서 그 단어의 무게, 그 단어의 따뜻함, 그 단어가 깨워낸 모든 것. 은하는 그제서야 울 수 있었습니다.
심판의 시간 악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가족의 재회가 눈물로 이어지는 사이 정도연 회장은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이제 청소할 시간이군. 그의 말 한마디에 백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니, 절망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죽는 느낌. 회장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영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사형 선고였습니다. 백진이 저지른 것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횡령, 조작, 유품 훼손, 납품 비리. 그것들이 하루 만에 마치 검은 먹물이 흰 천에 번지듯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택의 문은 그에게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과 결탁한 흔적까지 드러나며 백지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모래로 지은 성처럼 20년이 하루 만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시작 봄의 예감. 며칠 후 저택에는 오래된 병풍과 국화향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냄새들이 슬픈 냄새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봄을 예고하는 향기였습니다. 어서 오렴, 우리 서비차. 은하는 한은하가 아닌 본래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정섭빛. 28년 만에 그 이름을 들을 때 은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묵혀있던 샘이 한순간에 솟아오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린 아들 다오는 어느새 이 집의 사랑받는 손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저택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택 전체가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마른 몸도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따뜻한 밥상, 따뜻한 방, 따뜻한 말. 그런 것들이 서비체 몸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날, 정원 한가운데서 미령이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그 낡고, 그 헤어지고, 그 누래진 목도리. 이 목도리 그날 너를 잃어버린 후 우리가 찾던 유일한 단서였어. 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고통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떨림이었습니다. 서빛은 목도리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미령이 그 따뜻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그 약속 하나가 28년의 모든 절망을 보상했습니다. 에필로그 봄의 완성. 저택의 겨울은 사라졌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저택에 꽃이 피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이 집이 울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피어나는 봄. 서빛은 더 이상 도망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족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다온도 이 저택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다운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서빛은 목도리를 바라봅니다. 그 낡은 천, 그 노란 자수, 그 헤어짐. 그것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운명은 항상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 절망이라고 느껴졌던 그 모든 순간들. 사실 그것은 모두 인연의 실, 사랑의 실, 기적의 실이 조용히 엮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겨울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끝에는 더 이상 추위 따위는 두렵지 않은 따뜻한 봄 햇살 같은 가족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손을 맞잡고 함께